하셨나요? 네, 결과지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집은 남편이랑 제가 뜻이 좀 달라서 달려가고 있는데 결과가 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오신 학부모님들은 좀 축하를 먼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원 이제 중등부 이주어학원에서 제일 잘하는 클래스가 이제 탑반이고요. 탑반에서도 이제 레벨이 좀 나눠져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코र्스가 이제 제2탑반입니다. 지금 거의 탑반 학생들은 3학년 학생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2학년, 1학년 학생 중에 우수한 학생들이 제2탑반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은 이제 이주어학원 중등부의 자랑 탑반과 제2탑반 클래스에 속해 있는 학부모님들이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좀 힘 좀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내용들로 저희가 이제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네요. 저희 학원에서 밀어야 되는 클래스, 그리고 어머님들과 뜻이 한마음이 되어야만 학부모님들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클래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각별하게 제가 좀 가족 같은 느낌으로 좀 편안하고 그리고 좀 진솔한 내용으로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탑반과 제2탑반 클래스 간담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제목은 절대평가에 대한 준비 사항입니다. 초중고 부서가 다 달라서 제가 간담회를 지금 오늘 아마 10월부터 시작해서 아마 한 10번째 간담회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찾아뵀던 학부모님들도 계시는데요. 지금 핫 이슈로 떠오르는 입시에 이제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절대평가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만 잠깐 제가 좀 조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현재 1학년에 속해 있는 학부모님들 좀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그리고 중2 학생에 속해 있는 학부모님들, 좋습니다. 2학년 학부모님들이 압도적으로 좀 많으신데요. 절대평가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특히나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중학교 1, 2, 3학년 이렇게 진행하면서 내신에 대한 학생을 절대평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죠. 자, 그런 내용들이 사실 지금 현재 중3, 중2, 중1이 다 달라요. 내용들이 좀 다르고 대입에 있어서의 방향도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상대평가였던 지난 입시 제도와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절대평가의 제도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평가는 지금까지가 상대평가였죠. 고입에 있어서도 그렇고 대입에 있어서도 그렇고 학생을 선발할 때 상대평가의 기준에 맞춰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고라든가 하나고라든가 자사고 이렇게 지원하는 학생들이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뽑을 때 중학교 내신은 상대평가로, 또 이번에 이제 입시 대입도 진행을 했는데요. 그 입시 또한 상대평가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그럼 상대평가는 뭐냐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학생이 한 35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럼 그 학생들을 쫙 이렇게 시험을 봐가지고 상위 4%에 드는 학생들만 1등급을 줬습니다. 이거는 대입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수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떠셨나요? 말씀 많이 드렸지만 경쟁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친구하고 조금 비등하고 예를 들어서 그룹과외나 논술이나 이렇게 같이 시키셨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저 자식보다 우리 애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고 같은 학교면 더더욱 그러셨을 거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자유롭지는 않으셨을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서 어떻게 내용이 바뀌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1등급이 4%, 2등급이 7%입니다. 그래서 한 2등급까지가 11% 학생들이 2등급까지의 어떤 선이었다고 보시면 이제 절대평가는요, 추산을 하건데 한 10에서 14% 학생들한테 무조건 A등급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가요? 이 내신의 변별력이 상당히 내려가 버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쟤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되고 이 아이보다 내가 못하면 안 되고 이런 경쟁적인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돼서 사실 아이한테는 그런 부분을 좀 압박감을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경쟁하는 학생하고 같이 손을 잡고요. 그 선만 넘으면 다 90점 이상은 예를 들어 A등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것은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무조건 다 바뀌었어요. 다 절대평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2학년 학생들은 부분적인 절대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 구체적으로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니까 헷갈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준이 약간 내려갔다. 그리고 절대평가라는 건 어떤 기준 점수 이상만 되면 A등급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뭐 핵심적인 것이 절대평가 성적표로 바뀌게 되면 이제 원점수 표기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 어떤 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인 학생들은 절대평가로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학기 초에 그 학교에서 공문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귀대계 자녀는 이제부터 중학교 입학을 했는데 3년 동안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중학교 내용에서 절대평가라는 기준에 맞춰서 내신을 합산을 합니다. 라는 공문을 다 받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1학년은 20%, 2학년은 30%, 3학년 내신이 50%. 그러니까 3학년 내신이 제일 중요하네요. 전체 내신 중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입학할 때 절대평가로 보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데 중2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중2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중2는 그 얘기를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년은 20, 2학년은 30, 3학년은 50%고 부분적인 상대평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정확하게 딱 선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지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짬뽕이 된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평가예요. 지금 현재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갈 때는 어떠냐면은 지금 현재 중 1, 2, 3 모든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는 다 무조건 절대평가로 갑니다. 그러니까 고입과 대입의 기준이 좀 달라지는 과도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과도기를 넘어선 아이들이 이제 중1 학생들부터는 무조건 절대평가고 중2부터는 이제 약간의 과도기고 더 중요한 대입에 있어서는 무조건 절대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중2 학생들은요, 고등학교 선발 기준이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외고와 자사고에서 이제 아이들을 선발할 때는 A등급 학생을 뽑을 거고요. 1등급, 2등급이 아니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죠. 왜 알파가 필요한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제가 비유를 계속 똑같은 걸 좀 재미없게 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머님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고 굉장히 너무 추운데, 그 어머님들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키가 165대 이상 되시는 학부모님들 다 나와주세요 그러시면 많이들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나오신 거죠. 제가 자리를 완성한 거는 이제 10자리밖에 없는데, 그러면 뭔가 기준 하나를 더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몸무게가 52 넘어가시는 분은 다시 들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들어가실 수밖에 없는 52kg는 제가 중학교 때 이후로 없는 것 같네요. 성장기 때 이후로 52kg는 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10명이 얼추 맞춰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키가 165 이상이면 오케이 처음엔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많잖아요. 1등급 아까 4%였는데 A등급 뭐 10에서 14%라고 하니까 그것만 갖고 못 뽑는다는 거죠. 갑자기 무슨 외고의 정원이 늘어나거나 대학 입시, 좋은 대학교의 정원이 갑자기 늘어났냐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반이 막 하나씩 없어지잖아요. 외고도 없어졌고 자사고도 반들이 하나씩 이렇게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52kg라는 기준이 하나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입시에 있어서는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중3 학생들은 특목고 자사고에 있어서는 이제 방향성이 약간 전환이 돼서 얘네들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이제 고입은 상대평가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1등급, 2등급 이 학생들은 지금의 내신 추산 방법과 동일하고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입시 치르실 거면요. 2014년도에 이제 고입이겠죠. 돌아오는 2013년도에 이렇게 치르시게 되면은 내신이 1에서 2%, 1등급, 2등급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합격선 자체가. 그런데 중2 학생들은 A등급이라고 했고, 이 학생들은 2등급까지가 마지노선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알파가 더 강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딱 간파를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리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플러스 알파가 뭔지 궁금하실 거고, 많이 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걸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지 좀 막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실제 성적표를 저희가 스캔을 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절대평가의 그 국어과 절대평가 성적표를 실제로 보고 계시는 건데요.
여기는 좀 멀으셔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눠드린 그 내용에서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국어과고 2012년 1학기 국어과 성적 1랑표입니다. 집필평가가 60%, 그리고 수행평가가 40%. 어떠세요? 수행평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보통 아마 자세히 안 보셨으면 10%, 15% 이 정도 들어갈래나? 이렇게 하셨겠지만 실제로 40%나 수행평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보시면은 이 학생의 성취도가 수강자 수 전체 452명 중에 김길동 학생은 A등급을 받았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남인주 학생 같은 경우는 452명이라는 학생들 중에 C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평가의 성적표를 보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원점수 아까 표기가 반드시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는 거죠. 원점수가 표기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길동이 아까 A등급이었잖아요. 걔는 95점 받았고 C등급 받은 남인주 학생 같은 경우는 71점을 받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평가는 이런 식으로 약간 묻혀서 나오는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평균이라든가 표준편차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중3인 학생들과 중1, 2 학생들의 성적표는 좀 다르게 표기가 된다는 말씀이죠. 중3 학생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2 올라갈 때요. 외고나 자사고 쓸 때 이번에 입시 치른 애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런 거 볼 거고 걔네들이 이제 수미학과로 표기가 돼 있고 286명 중에 20등 했으니까 전체에서 몇 퍼센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중1, 2 학생들은 좀 다릅니다. 영어과에서 286명 중에 A등급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78점이라는 과목 평균 전체는 이렇게 되는데 이 학생이 받은 것은 95점, 표준편차는 12점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이죠. 뭐 원점수 표기를 교과서에서 무조건 뭐 필수로 하겠다. 그러니까 절대평가를 믿을만하다. 이제 이렇게 많이들 주장을 하시는데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뽑는 입장에서는 각 중학교의 표준편차를 다 확인할까요? 원점수를 다 확인하고 내가 A등급인지 B등급인지 이걸 본다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는 반영 비율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이쪽 이제 입시 전문가들의 어떤 소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지인 어머님들한테도 학원 모임하실 때 많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바뀌어서 좋은가요? 나쁜가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냥 걱정이다 이제 이런 건 감정이고 감정적으로 지금 얘기하실 부분은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중2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중2 학생 A등급은 1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까 1등급은 4%인 시대에 살고 있는 중3 학생이 있고요. 그리고 A등급이 10% 이상이라고 하는 중1, 중2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주관식 아까 보셨죠? 수행평가가 40%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지필고사 내에서도 서술형 주관식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인근에 저희가 중학교 그 내신 시험지 맨날 수거해서 이제 분석하는 그 데이터 갖고 있는데 많게는 명지중학교였나 덕산이었나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지난번 제가 리뷰할 때 같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서술형 주관식이 전체 문항수의 4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박인 것 같아요. 진짜 옛날에 그렇게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모르고 뭐 스펠링 하나 틀리면 다 틀리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요, 토론, 수행평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학교 다니셨을 때, 그리고 첫째 자녀 키우셨을 때 내용이 많이 바뀌고 있죠, 지금. 그래서 토론, 수행평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또, 고입 치를 때요,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 당연히 좋은 고등학교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중3 때 결정을 그냥 뭐 중간에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 결정하신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경우 붙는 경우 잘 못 봤습니다. 전략을 갖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정보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미리 조금 수를 써서 준비를 하셨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좀 공부를 한다는 애가 용인외고를 갈 수도 있는데 명도외고를 가는 상황도 벌어질 거고요. 어떠세요? 제가 지금 비유를 드니까? 용인외고? 용인외고. 거기를 갈 수가 있나요? 용인외고는 전국고 자사고고 잠시 뒤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명동 대일외고와 용인외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실적으로 봤을 때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둘 다 합격선 안에 있는 학생이라면 어디가 더 좋고 왜 거기를 가야 되는지 입지가 서 있다는 준비를 하며 갈 수는 있는데 그게 타이밍이 놓쳐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집이랑 가까우니까 명동이고 가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갈 수 있어야 하는 말이겠지만요. 자, 그래서 자기개발 계획서와 면접이 상당히 중요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2잖아요. 그럼 절대평가로 이미 약간 묻혀졌고 플러스 알파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플러스 알파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개발 계획서, 면접. 자기개발 계획서라는 이 용어는 올해 처음 출연을 하게 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자소서나 학습계획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는데 올해 이걸 다 묶어서 그냥 자기개발 계획서 이런 용어가 돼버렸어요. 그 안에 이제 독서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 학교를 지원하게 된 배경들, 그리고 자기 소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의 입시의 관점이 좀 달라졌다는 거.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플러스 알파를 강조하고 있다는 게 이제 달라진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자유형사리과 같은 경우 또 외고, 특목고 어디를 지원해야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2까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중3 학생들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좀 더 현실적이죠. 앞으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1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입시를 치르게 되려면 이 학생들은 이제 중2 내신 등급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중1을 마쳤죠? 기말고사 다 거의 다 끝났고요. 그렇다면 이 학생한테는 중1, 중2, 2년간의 우리 중학교에서 지금 보게 된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이렇게 해서 2년간의 내신 점수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방학이 끝나기 전에 아니면 방학 전에 학부모님께서 학교에서 이 자료를 받아보셔야 되고요. 요청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락을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아이가 지금 전체 1등급에서 1.5등급 정도 선이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금은 어떤가요? 중2 같은 경우 절대평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A등급, C등급 이게 아니라 얘가 1등급인지 2등급인지 그렇게 등급이 좀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1에서 1.5등급 정도 선에 들어있어요. 아니면 거기에 근접을 해요. 근데 그걸 먼저 알고 좀 시작을 하자는 거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냥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데이터를 어머님들께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고입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영어만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책임을 좀 지시고 정확한 숫자를 저희한테 좀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 고등학교를 좀 선정을 하시고 전형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뭐 용인외고, 대원외고, 뭐 민사고, 하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좋은 고등학교를 뒤에 또 보여드릴 텐데 전형 방법이 조금씩 다 차이가 나요. 그리고 입시를 치르게 되는 것은 찬바람 불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원서도 제출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개발 계획서를 만든다는 게 그게 하루아침에 몇 달 해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외고보다도 그 이상의 고등학교들이 있으시죠? 이런 고등학교는 더더욱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접 만드는 작업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절대평가 학습 준비.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학생이 외고를 갈 수도, 특목고를 갈 수도, 자사고를 갈 수도 있는데 일반고를 갈 수도 있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열고 봤을 때 일단 중요한 거는 가갖고 잘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대원외고 갔는데 나중에 동국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용인외고, 용인대학, 외대 용인 캠퍼스가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자,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요하는 대입에서 필요한 절대적인 어떤 얘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네요. 중학교 지금 1학년, 2학년에 해당되는 내신을 먼저 딱 몇 등급인지를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어학원이나 수학학원에서 얘가 이거를 지니 학원에서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좀 이렇게 요구하시라는 거죠. 니네 학원에서 탑반이고 제일 탑반이지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어느 학원에서 브릿지 단계다 무슨 단계다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가 전국 경시 대회라든가 이런 어떤 기준이 될 만한 시험을 봤을 때 어느 레벨에 속해 있는지를 요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교 수행평가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40%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수능과 탭스 이 부분도 우리 중3 학부모님들 되시는 어머님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려해봐야 할 중2와 중3의 어떤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시가 지금 바뀌고 있고 이미 오늘 대선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요.
조금 바뀌겠죠? 이제 당장은 아니겠지만 계속 바뀔 거라고 봅니다. 교육감이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는 좀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까지 바뀌겠다고 발표가 나서 사실 니트 같은 경우는 400억 원이라는 자산이 들어갔어요. 그거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물거품이나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은 그대로 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방향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내신이 변별력이 축소가 됐죠. 이유는 절대평가로 진정한 잘하는 애들을 선발할 수가 없는 형태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OECD에 속해 있는 국가들 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선발할 때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다른 선진 국가들은 다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아이들을 선발을 해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지금 우리가 플러스 알파 입사제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미국하고 영국이 주로 하게 됩니다. 유럽 쪽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약간 너무나 일본의 잔재 때문에 상대평가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지금 몇십 년간 진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내신의 변별력이 좀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특목고 선호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특목고가 지난 한 5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갑자기 훅 떨어졌었어요. 인기가. 그전에는 정말 이번에 고3 입시 치른 애들, 걔네들까지는 어땠나요? 외고 갈 때 다 입시 시험 봤습니다. 듣기평가, 지필고사 봤고요. 그래서 되게 경쟁률도 높았고요. 진짜 잘하는 애들이 갔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도 조금 고민이 많았던 게, 대입에서 내신을 많이 본다는데 외고나 자사고 가면은 우리 애가 잘하는 애들 틈에서 내신이 불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인기가 주춤했던 적이 바로 그때부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시가 바뀌어서 내신이 훅 떨어지게 되니까 특목고의 선호는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특목고는 플러스 알파를 준비해 주거든요. 체계적으로.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서류가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들. 그것은 고입과 대입 다 공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입에 있어서도 내신의 변별력은 퀘스천입니다. 퀘스천. 왜 퀘스천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여기 또 계실 수도 있어요. 이제 첫째 자녀나 주변에 또 조카나 이렇게 지인들 보시면은 고등학교 입시 치른 학생들도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거죠. 내신이 학교에서는 너무 중요하대요. 특히 일반고에서는 내신이 너무 중요하다고 막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입시 무슨 사설 학원이라든가 이렇게 오시면은 내신이 안 중요하대요. 수능이 중요하대요. 둘 다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동국대 정도를 선을 긋겠습니다. 그 이상의 학교들로 수시 지원을 할 때는 내신이 변별력이 그렇게 없습니다. 실질 반영 비율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연고대 스카이대학교를 지원을 할 때 내신의 변별력은 예를 들어서 9등급과 1등급의 차이가 수능 한 문제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가 않아요. 실질 반영 비율이라는 그 공식을 대입을 해보면. 그런데 동국대 이하는 그렇지가 않죠. 조금 더 내신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대학을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신의 변별력이 있다 없다로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논술과 구술 면접이 완전 중요해졌죠. 특히 논술은 지금 어머님들 수시 정시 다 아시죠? 수시 들어보셨죠? 수시에서 뭘 보나요? 수시에서 보는 건요, 기본이 있고, 아까 절대평가는 보시니까 어떠세요? 기본이 있네요. A등급이라는 기본. 그 위에다가 얹어갈 것이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 지금 앉아계신 학부모님들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이 스카이를 간다라고 했을 때 기본이 뭐냐면 수능이에요. 수능의 최저 등급이라는 걸 맞추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국영수가 112를 찍어줘야 돼요. 우선 선발 기준에서. 이게 기본에다가 무조건 합격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논술, 여기다가 내신, 이게 얹어 있는 게 이게 플러스 알파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논구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시에서 논술을 보지 않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가장 많은 전형이 논술, 학생부, 최저 등급 이 세 가지를 고려하는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논술을 간과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논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입은 아직 멀었는데 벌써 논술이냐 하시겠지만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수행평가라든가 지필고사에서도 서술형 주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대학별 고사, 대학마다 이제 지필고사를 또 보기도 하죠. 수리 논술도 보고, 뭔가는 그냥 일반 논술도 보고, 또 학교마다 대학별 고사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부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가장 큰 톱니바퀴 기본이 뭐냐면 내신입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거기다 얹어갈 게 이제 논술과 비교과라는 것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자기개발 계획서, 그리고 뭐 이 안에는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독서활동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공부 못하는데 논술 잘한다고 대학 가고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해야만 교과를 잘해야 되고 거기 위에 얹어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결국에는 입학사정관 준비는 중2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바로 비교과와 논술이 입학사정관 제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면 어디를 보내야 되나요?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해마다 MC 친구들 좀 놀래는 게 있어요. 이주아 어학원은 지금 횟수를 이제 8년째 되는 학원입니다. 원래 저는 결혼하고 이제 이쪽으로 시집을 와서 은평구에서 이제 신혼살림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쪽에 학원을 차렸죠. 저희 아이들도 이쪽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런데 굉장히 이제 막 의욕이 차는 거예요. 강사로서, 원장으로서기보다는 강사로서 얘한테 완전 잘해. 얘 완전 키워주고 싶어. 얘하고 이렇게 해갖고 야 수학하면 어디 다니냐? 여기가 더 맞을 것 같아. 탁탁탁탁 했더니 중3이 딱 돼서 입시를 치르는 거 보면은 안 쓰는 거예요. 그 학교를. 분명히 각오도 남을 만한 실력이 되는데 입시를 안 쓰는 거예요. 올해도 있었어요. 올해도.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되게 많았고, 생각보다 그래서 그 학교를 지금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막 의기충천대하고 어머님들하고 지금 저희가 눈 맞추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 가실 것 같잖아요. 근데 중3이 되니까 안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가 결정적으로 안 됩니다. 제 자식이 아닌데 보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요를 드릴 수는 없는 내용인데 그 부분이 참 힘이 좀 빠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제가 그냥 무턱대고 보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학교도 아니고 저희 무슨 학원 실적을 위해서 애 인생을 그렇게 걸라는 말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면 얘는 각오도 남습니다. 가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리는데 막판에 결정하실 때 그게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아프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 입시 애를 치르는 것까지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녀석이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 아이인데요. 걔는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저희 학원에서 이제 최초에 있었던 탑반에 속해 있었고, 그때는 제가 다 수업을 했으니까 아주 공들였죠. 중2, 3을 풀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탭스가 중3 때 처음 봤던 점수가 780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실제 점수고요. 이런 아이인데 외고반에 있었어요. 그때 외고 입시 치는 아이니까 안 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전 당연히 썼다고 생각했는데 안 썼어요. 그 아이가. 왜 안 썼냐? 자신이 없대요. 그리고 어머님도 아이고 무슨 일이야. 그 정도는 아니에요. 선생님 자꾸 이쁘게 봐주셔서 그렇지. 뭘 이쁘게 봐줘요. 제가 이렇게 점수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론은 그냥 일반고를 갔어요. 명지고등학교. 그래서 되게 답답하고, 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럼 명지고등학교에서 자료 갖고 이렇게 가자. 근데 이미 얘는 중3 때 780 나왔으니까 뭐 수능 공부 따로 할 필요까지 없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지가 혼자서 팁스 공부하면서 800점대 초반까지 찍었어요, 얘가.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대입 때 또 그거를 점수를 활용 안 했대요. 800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거 아무나 맞을 수 있는 점수가 아니고, 명지고등학교에서도 영과반이라고 해서 특수반이 있습니다. 선정고등학교도 뭐 청문반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자, 그 학생은 이제 명지에서 되게 황당한 아이인 거죠. 일반고 학생인데 탭스가 800점도 이상 나왔고 외고에 살다 온 적도 없다고 하는데 그 당시 원과반에 저희 학원 애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또 이제 대입 치를 때 보니까 자신이 없다며 안 봤어요. 그걸 엉뚱한 논술을 보고 학교에서도 탭스만 잘해서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결국 재수를 했어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먼저 우리 제2탑반 탑반의 목표가 뭔가요? 목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인외고 대원은 빨간 색깔로 칠해드렸어요. 빨간 색깔. 그리고 명덕, 대일, 한영, 이화, 서울외고 순서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순서. 그리고 대성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이런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외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구 자사고예요. 외고가 아닙니다. 시작할 때는 외고로 시작했지만 외고라는 이 이름을 버리고 지금은 전국구 자사고라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실적으로 보시면은 용인외고나 대원외고랑 다른 고등학교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해외에 있는 유수한 대학교도 많이 보내고 있고, 이런 고등학교를 저는 보내고 싶습니다. 학부모님들 마찬가지실 거고요. 그러면은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을 키울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겠죠. 먼저 보내려면 일단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 영어가 돼야 돼요. 수능에 지금 영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형, B형이 있는데 국영수 다 A형, B형 난이도별로 달라졌습니다. 올해 입시부터 이렇게 지원이 될 거예요. 고3 올라가는 애들부터. 거기서 수능 B형이 어려운 거거든요. 수능 B형이 안 되는 애들이 막 탭스를 하고 토플 하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건 옳지가 않죠.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영어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수능 잡고 탭스로 뛰어들어야 돼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하세요. 우리 애가 지금 수능 2등급인데 얘가 무슨 탭스입니까? 근데 그 아이들도 면밀하게 좀 깊게 확 잡아 끌어보시면은 이런 게 있죠. 진짜 얘가 1등급을 바라볼 수 없는 2등급도 있어요. 얘가 학습 습관이라든가 영어에서 쌓여진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경우는 수능도 1등급이 안 나올 확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종종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인분들 중에. 어쨌든 그런 학생 외에는 2등급도 탭스를 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탭스, 자, 그리고 이 파란 색깔 보시면 이제 essay writing presentation. 이것은 뭐 위에 있는 고등학교 다 포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외고에서 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특목고나 자사고에서도 essay writing이나 presentation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명덕 외고 저희가 몇 명 보냈는데 명덕 외고 간 학생 중에 이제 정찬우 학생이라고 있어요. 지금 2학년 올라갑니다. 그 학생 탑반에서 진행을 했고요. 솔직히 이 친구가 이제 중3 때 탭스가 탑반에서 그렇게 높게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막 프로모션 걸어가고 야 100점 오르면 수강료 면제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진짜 김재 선생님 막 제안하셔가지고 근데 그거를 딱 보니까 애들이 미친듯이 달려들어가지고 진짜로 막 100점을 올리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녀석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초 6학년 때부터 왔는데 근데 다 보면 너무 잘하거든요. 문법도 그냥 제일 잘해요. 그래서 좀 애를 먹었더니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바로 700을 찍더라고요. 여기서는 못 찍었는데 그렇다고 뭐 거기 가서 다른 학원을 다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좀 녹아들고 익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지 아무튼 그 친구 같은 경우 지금 사실은 또 입시 치를 때 이제 학부모님께서 또 되게 꼭 외고를 안 보내도 되지 않겠냐 가까운 손실이 있는데 제가 정말 그러지 말라고 얘는 또 명문과 가고 싶어하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좀 설득을 드렸죠. 명덕외고 되게 우수한 성적으로 영어과에 붙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정도 됐으면 영어과 붙은 게 문제가 아니라 가서 잘해야 되잖아요. 가서 지금 자기네 말해서 9등이에요. 9등. 그리고 내신 전체적으로 보시면 2등급, 3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고에서 그렇게 갖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 제가 외고 붙은 애들을 한번 쫙 불렀어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탑반에서 그 프리젠테이션, 제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하는 프리젠테이션,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특강 때 진행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다 PPT를 만들어갖고 마이크를 들고 영어로 내용은 다 달라요. 뉴스 앵커가 돼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영어 지문을 마치 강사처럼 이렇게 수업을 하는 학생도 있었고 기상캐스터가 돼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현재 지금 배원이나 대일 명덕에서 수행평가로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기는 되게 반가웠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에세이 라이팅 자 그리고 뭐 전체 다 포함입니다. 논술과 비교과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볼까요? 수능 영어와 탭스는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하는 거냐? 이거는 지금 각각 중학교에서 내신이 몇 등급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범위가 없는 시험이에요. 영어에서. 범위가 없는 영어 공인 시험. 수능 영어는 공인 시험까지는 아니지만 절대 적인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험들을 보기 위해서는 얘의 영어 실력이 중학교 내신이 지금 100점이 나왔다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수능을 봤더니 80 몇 점이다. 탭스를 봤더니 457점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잡고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에세이 라이팅과 프레젠테이션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 수업과 논리적인 표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준비된 학생과 고등학교 올라가서 처음 맞대는 학생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 이제 논술과 비교과인데 이 부분은 논리적인 글을 쓰고 그리고 이제 입학을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지원 동기에 대해서 그리고 인성과 적성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올해 고입 입시에서 굉장히 강조됐던 부분이 바로 인성 부분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저희가 이제 여기 학부모님들하고 진짜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제 승리에 막 이렇게 샴페인을 터뜨리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그 학교들이 실적도 어떤 부분인지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동기부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1등부터 여기 쭉 보고 계시는데요. 다 보시면 알만한 고등학교들이고, 밑에 부분은 뭐냐면은 여기서 인근, 접근되어 있는, 그러니까 통학이 가능한 고등학교 일반고까지를 좀 보고 계십니다. 자, 맨 끝에 여기 학부모님들 보시는 것에는 오른쪽 끝에를 보시면 타이틀이 뭔가요? 2등급 이내 학생의 비율입니다. 여기서 2등급이라는 건 뭐냐면 수능이에요, 수능. 고등학교 올라가면 바로 6월달부터 전국연합 모의고사라는 걸 보죠. 그것은 바로 수능이라는 시험의 모태가 되는 것인데요. 이 시험에서 평균 2등급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언수 외탐이 국영수 탐구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의 합격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15개 대학교. 그런데 대원외고를 지금 보시니까요, 94%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94%가 평균 2등급이에요. 뭐 그럴만하지 라고 하시겠죠? 자, 그리고 2위가 이제 한여외고 84%, 명덕외고, 대일외고, 이화여고, 국제고, 외고까지 이렇게 쭉 보고 계십니다. 서울외고까지. 국제고는 왜 이렇게 58%밖에 안 되냐? 국제고나 우리 서울국제고등학교나 서울외고 빼고요, 죄송합니다. 서울국제고등학교나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는 수능을 공부하는 애들이 아니죠. 교과가 좀 다르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치가 다른 고등학교보다 조금 낮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육박하는 그 숫자 자체가 굉장히 위협감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훅 떨어지는 일자리 단위, 첫째 단위, 한 자리 숫자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어떤가요? 마포구의 상암고등학교 5%, 그리고 이화여고나 이대부고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율형 사립고일 때 그 실적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금 입시를 치르는 자율형 사립고 말고 그 위에 있는 학생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역시나 한 자리입니다. 이게 어떤 걸 말씀드리는지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인근에 학교가 참 많죠. 순실고, 충안고, 명지고, 선일, 선정, 예일, 동명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동평까지. 이런 고등학교들에서 입시는 벌써 지금 고3 애들은 졸업은 안 했지만 끝났잖아요. 수능이 끝난 날 아이들은 압니다. 자기가 몇 등급 받았는지. 자, 이제 한 반에 35명 정도가 있어요. 내가 2등급 2개 나온 사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등급이 4개가 아니고요. 지금 이거는 2등급 4개인 학생들 얘기하는 건데, 2등급이 2개인 학생들 손 들어봐. 몇 명 손 들까요? 35명 중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명 혹은 들지 못합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2등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등급도 아니고 못 들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고3이 10반이 있다 그러면 서울시내 15개 대학을 합격하는 재원생의 숫자, 재수생 빼고요, 10명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학군의 고등학교를 우리가 별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4년제다. 재수를 해야만 대학을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학교에서 3년을 공부했어요, 얘가. 제가 특목고에서 제가 뭔가를 이 베네핏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특목고가 아닌 일반고에서, 그러니까 반에 딱 1명 정도가 서울시내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애가 있는 그런 클래스에서 제가 공부를 한 거예요, 3년 동안. 분위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공부하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신 기간에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애들이, 지금 최근에도 제가 들었던 얘기를 보면은, 모의고사를 그렇게 강조를 안 하세요, 학교에서, 일반고에서. 그러니까 막 짤짤이하고 시험 보고 있는데, 선생님 감독하시지만 주무시고 계실 때도 있고, 애들도 그냥 엎어져서 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시험 자체를.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도 별로 애들이 잘 몰라요. 야, 몇 등급 받았냐? 몰라요. 10점 안 해봤는데. 다음에 꼭 가져올게요. 그러고 얘기 안 해요.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그냥 툭 치고 복도에서 만나는 100명 중에 10명 중에 8명, 9명이 2등급 이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지금 만약에 내신을 막 미친듯이 공부하고 수능 공부를 안 하는 애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상태 안 좋다고 애들이 약간 왕따 시킬 것 같아요. 그렇죠? 분위기상. 자, 이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날 한시에 보는 우리 수능, 69만 명이 한날 한시에 본다는 수능에서는 당연히 절대적인 어떤 열세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수치로 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긁어주면 잘할 것 같은 애들이 일반고 가서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전략적으로 너무나 초잘해요. 너무 잘해요.
이런 애들은 서울대를 목적으로 해서 일반고 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또 환경의 동물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열세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좀 보시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죠. 자, 절대평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되새기는 의미에서 좀 보여드리면요. 결국 1.6%에 드는 학생이 누구냐면은 서울연고대 스카이대학에 가는 학생이 1.6%예요. 아까 전에 2등급 이상인 학교들을 쭉 보셨잖아요. 그쵸? 그런데 전국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마다 69만 명이 입시를 치르는데 그 중에 1.6% 안에 드는 학생이 스카이대학교의 합격생들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6%는 뭐냐면은 서영고 말고요. 서성환이 중경 외시까지. 그러니까 중앙대, 외대, 경희대, 식임대까지가 6% 정도까지면 합격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15개 대학교 있죠. 동국 홍시, 동국 홍수까지. 그래서 동국대 뭐 이런데 뭐 숙대 여기까지를 보시면 11%까지.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굉장히 절대평가라고 해서 되게 널널해졌나 했더니 생각해 보시니까 사실 그게 아니라 굉장히 사실 알고 보니까 엄청난 경쟁률 속에서 69만 명 중에 11% 안에 들어야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간다는 게 현실적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전에 이걸로 많이들 이제 배치표 해갖고 우리 대학 가실 때 하셨었잖아요. 저도 이걸로 했었는데 요즘에 이거 없어졌습니다. 이게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걸 갖고서 막 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플러스 알파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피상적인 어떤 기준만 잡아줄 뿐 실질적인 내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용 보시면 결국에는요. 여기 안에 들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A등급을 받아야 되고요. 목표와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그 내용을 이해해서 비교과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면접에서 통과를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대원, 용인외고, 서울외고 요렇게까지를 좀 보내줘야 된다는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 일단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분이 성적표 한번 딱 조사해봤더니 1.5% 안에 들었어요. 얘가 중학교에서 상신중학교, 예일중학교, 명지중학교 추가해서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를 좀 어떻게 만들어 봐야겠다. 애가 좀 얘기해보니까 뜻도 있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아빠랑 같이 이렇게 잘 얘기해가지고 얘를 좀 키워봐야겠다. 아니면 애가 좀 상태가 메롱이라도 어머님들이 좀 요리하실 수 있는 분도 있잖아요. 중학교 애들 중에 얼마나 네! 제가 용인외고를 분명히 제가 붙겠습니다! 아싸! 이런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애들은 좀 이상하죠. 징그럽죠. 그런 애들은. 근데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하시고 숫자를 좀 보여주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사실. 애들이 제일 약한 건 숫자입니다. 사실 실물을 보여주시는 거지. 엄마가 너를 낳을 때부터 말이야. 이러시면서 이런 것들은 좀 너무나 감성적이라서 설득력이 좀 약하죠. 그렇다면 1.5% 안에 들어서 얘를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결론이 나셨어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과 중2부터 좀 만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조금 늦었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지금 중3 올라가신 학부모님들도 지금부터 좀 만든다. 겨울방학부터. 자, 그렇다고 하신다면은 도대체 뭘 만들어야 되는지 그 플러스 알파 부분에 좀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외고까지요. 자사고는 그러니까 대성이나 이대부고나 이화여고는 면접 안 봅니다. 그냥 내신으로 내고 지금 뺑뺑이 돌려가지고 아이들 추첨으로 뽑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애들 붙은 애들이 되게 많아요. 잘하지만 떨어진 애들도 있고. 그런데 전국고 자사고 그리고 외고까지는 면접을 보죠. 내신도 보고. 그 면접에서 입학사정관이라는 그 입학사정관 제도라는 거를 통해서 아이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면접관들이 뭘 보냐는 거죠. 뭘 보냐. 여기를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뭘 보냐면 일단 글로벌 리더를 보게 됩니다. 글로벌 리더. 많이 들어보셨죠? 그 글로벌 리더라는 말을 딱 들으면 아이들 수업할 때는 종소리 보고 계시는데 글로벌 리더라는 것은 딱 듣자마자 어떤 단어가 떠올려지시나요? 저는 영어? 이런 거 생각이 나고 좀 공부 잘해야 되나? 이런 것들? 반기문 총장? 이런 거? 김연아? 이런 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글로벌 리더라는 그 추상적 의미 안에는 되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실예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탑반 수업에서 어떻게 저희가 접목을 시키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글로벌 리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데 글로벌 리더가 된다라는 부분이 좀 안 맞죠. 이제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해서 사회에 나와 있을 때는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도 굉장히 필수적인 상황이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중국과 또 우리나라가 FTA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중심 자체가 미국이나 유럽 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옮겨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아무튼 현재로서 영어 그리고 중국어를 잘하는 학생이 전문 기술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부담을 받겠습니까? 그 중에서 영어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일단 아까 보여드렸죠. 어떤 그 범위가 없는 시험을 치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수능과 탭스가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해보면 암기 위주가 아니라는 거죠. 내신은 아무래도 암기 위주잖아요. 부분 딸딸 외우고 좀 적용력이 있고 서술원 주관식을 맞출 수 있는 센스가 있으면 A등급 받을 수가 있는데 수능과 탭스는 그런 요령 갖고는 좀 안 됩니다. 그렇죠? 실질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유형별 실전 수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건 전문적인 기관에 의탁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내가 혼자 공부한다고 되는 부분이 좀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휘와 듣기 기본으로 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문법과 구문 그리고 좀 짧은 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가면 장문 독해, 긴 지문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추론 능력입니다. 추론이라는 얘기가 좀 추상적이시죠? 현재 수능이 추론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2등급 학생이 1등급이 올라가기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바로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빈칸 추론 문제가 과거에는 한 3-4문항 정도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지금 6문항 이상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빈칸에 빵꾸 뚫어놓고 여기다 뭐 집어넣을 거냐고 묻고 있어요. 객관식이긴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가 뭐 나노 기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채로운 내용이 나올 뿐더러 빈칸에 추론해서 들어갈 내용은 배경 지식뿐만 아니라 글에 있는 내용 중에 근거를 잡아 뽑아서 그러므로 여기 이게 들어간다는 걸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해석이 아니잖아요. 단어를 알고 문법을 한다고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추론 능력이 결국 관건이에요.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도로 갈수록 추론 능력을 물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영어 시험 문제의 유형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학원에서 한 오래 다니니까 레벨업 시켜준 것 같아.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학원의 레벨 테스트가 지금 객관적 시험을 다 도입을 해서 그 시험으로 진행을 해요. 다만 그 영어 공인 시험에서는 문법만 물어보진 않거든요. 근데 문법이 안 돼 있으면 이 점수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문법 영역만 저희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그때그때 계속 선생님들이 만나서 리뷰하고 만들어내는 내용 외에는 바로 위에 있는 이런 시험들을 가지고 저희가 레벨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런 시험들을 의무적으로 기관에서 무조건 실시하게끔 진행을 하시게끔 저희가 무조건 의무사항으로 좀 도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는 시험들 토셀, 니트, 수능, 탭스 다 들어보셨던 시험인데요. 어떤 학원에서는 토플을 보시기도 하죠. 어떤 학원에서는 펠트를 보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니네는 이걸 보지? 라고 물으셔야지 맞으실 것 같아요. 왜 이걸 보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초중고 대학교 전반적인 이제 교육에 관련된 부서가 바로 교가부죠. 교육과학부.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 선발권은 교가부 산하가 아닙니다. 대교육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교가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만 어쨌든 수능까지 다 교가부 밑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가부 아래에는 교육평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EBS가 있죠. 교육평가원이 어디냐면 수능을 만드는 곳이에요. 수능을 만들어요. 모의평가도 만들고 수능도 만드는 곳이 바로 교육평가원입니다. 그래서 KICE라는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데 들어가시면 해마다 치렀던 수능 모의고사 아니면 수능 실제 문제들이 다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 거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립대학교, 서울대학교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EBS가 지금 현재 토셀이라는 시험을 10년 넘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10년 가깝게. 그리고 교육평가원에서 서울대학교 같이 컨소시엄을 하고 그리고 고려대, 외대, 숙대까지 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거죠. EBS는 토셀을 만듭니다. 노란색. 교육평가원에서는 수능을 만듭니다. 그리고 탭스는 누가 만드나요? 서울대학교에서 만드는 시험이 탭스입니다. 그리고 서울대와 고대, 외대, 숙대가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만든 시험이 바로 니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모태가 같다, 엄마가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영어라는 게 이 영어 따로 있고 저 영어 따로 있고 이건 아니지만은 지금 보시는 이 시험의 공통점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어 공인 시험이고요. 모태가 같고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능과 탭스가 상당히 닮아 있고 탭스와 토셀도 엄청 닮아 있습니다. 니트와 토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른 것들이 기준이 되기엔 좀 애매모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지금 이 4가지 시험들을 기준 삼아서 학생들과 레벨 테스트, 특강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왜 그러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등학교에 보내려면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영어 실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신중학교에서의 A 등급이 아니고요.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특목고 수업의 공통점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 시험들을 보고 이제 들어갔는데 특목고 시험들을 쭉 봤더니 교과 과정 안에 탭스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대성고도 마찬가지고요. 이대국어, 이화여고 마찬가지고 뭐 외고나 민사고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예 교과서 자체가 탭스 교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보통 탭스 교재라는 거는 만점이 이제 990점이거든요. 근데 990점을 만든 학생이 없죠. 그 만점자 지금까지 예일여고 출신의 어디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온 아이가 한번 만점을 받아갖고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보통은 진짜 800점이 넘어가면 대한민국 0.03%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800점이 넘어간다 그러면 아주 그냥 그룹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고등학교에서 지금 그 탭스 교재를 진행할 때 원래 탭스 교재가 600을 목표로 하는 교재 그리고 800을 목표로 하는 교재, 700을 목표로 하는 교재 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냥 실전으로 하는 거예요. 시험 그 교과서 자체가. 실전 기출문제들이 아예 교재로 딱 꽂혀 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그 교재의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1년에 2번씩 탭스 시험을 학교에서 봐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대성은 좀 다릅니다. 아까 낮은 거를 지금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상한 교재를 하시던데 아무튼 이렇게 탭스가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프레젠테이션. 지금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나 제가 대학 다닐 때하고 분위기가 엄청 달라졌어요. 제가 대학 처음 갈 때는 레포트 쓸 때 손으로 썼거든요. 근데 졸업할 때 되니까 다 레포트를 워드로 쓰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애들은요. 무조건 수업이 다 PPT예요. 대학 애들은. 지금 제자들 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거의 다 PPT를 안 하는 수업 자체가 없어요. 애들이 다 나와서 발표를 하고 근데 그게 대학의 소유물이 아니라 중학교로 또 내려와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죠. 결국에는 그 대학을 가려면 그 고등학교를 가려면 필요한 영어 공인 시험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가서도 잘해야 되는데 가니까 또 탭스하고 프레젠테이션이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탭스 수업과 의미를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450점부터 저희가 750점까지를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무슨 800이 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어학원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800 넘는 애 없어요. 그리고 800 넘는 애가 탭스학원 다닐 이유도 없습니다. 중학교 학생들 중에 만약에 지금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데 다 450점 이상이다 그러면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가끔 오셔가지고 저하고 얘기하시다가 상담하시다가 이런 말씀 하세요. 목동 가면은 그냥 800 넘는 애가 수두룩 빡빡이고 막 외고 가면은 장난 아니야. 애들 다 800 넘고 900이 넘어도 서울대 힘들대 막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진짜 사실과 너무 다릅니다. 사실과 너무 다르세요. 그것은 굉장히 이렇게 건너 오시는 내용이지 실제로 수치로 잡히는 내용들이 그런 게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중학생인데 만약에 600을 넘었다. 중3인데 진짜 잘하는 거예요. 걔는. 거의 그런 학생은 수능을 봤다 그러면 1등급이 나오는 아이고 토익이나 토플로 전형을 해서 환산 점수로 봐도해도 상위 점수에 올라가 있는 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눈높이를 우리가 목동이 아니고 우리가 대치동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아유 진짜 잘하는 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좀 믿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성공 사례들이 또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좀 기준 잡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50점 학생들은 지금 이제 제2탑반이 목표로 하고 있는 점수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1학년의 전국 1%가 바로 이 점수대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1 학생인데 중3하고 비교하시면 서럽죠. 그렇죠? 앞으로 할 시간들이 많은데 그리고 중학교 부분은 마스터가 돼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중학교에서 치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정도의 내용들, 어휘라든가 문법 부분들. 그리고 550점은 이제 탑 3. 탑 3는 저희가 이제 탑반 중에서 기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탑 1, 2, 3가 있는데 그 중에 3가 좀 밑에 반이고요. 얘네들이 이제 550점 목표로 하고 있고 2학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1% 안에 듭니다. 자, 탑2는 이제 650점이고요. 750점은 이제 탑 1반이 목표로 하는 점수인데
요 정도 이상까지 만들어 놓으면 가서 되게 잘해요. 외고, 명덕외고, 대일외고가 좀 인접해 있으니까 기준 삼아서 말씀드리면, 외고 합격했다고 애들이 600 다 넘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 60% 이상 600 안 넘는 아이들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700이 넘는 아이들은 반에서 정말 10명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수에 대해서 무시하시면은 그 점수 받는 아이들이 너무 억울하고 좀 서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렇게 단계별로, 색깔별로 이렇게 목표로 향해서 저희가 탑반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가장 기초 단계는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의 영어가 마스터가 된다. 이걸 목표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외고 수업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들. 자, 650점 되면은 전국 연합 모의고사, 그러니까 고3들이 치르는 수능에서 1등급 정도가 나오는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특기자 전형 750이나 이렇게 나오면은 특기자 전형이나 입사제에서 외국어 특기자 전형으로 합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 된다는 것이죠. 중3 기준으로 보셨을 때요. 750이 되면은 특기자나 입학사정관으로 합격한다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제 거기서 어휘를 계속 꾸준히 해오고 1년에 6번 정도의 탭스를 본인이 치르게 됐을 때 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게 조금 막혀있는 학생들은 진단을 받아서 저희 고등부에서도 탭스 특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조금 넣었다 뺐다 이렇게만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탭스 수업까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스피킹 라이팅 수업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어민 선생님이 안 계시죠. 하지만 이번 겨울방학 특강 때는 이제 탭스 수업 특강 할 때 원어민 선생님이 이제 참여를 하셔서 진행을 하실 거예요. 선생님이 지난 저희 이제 스피치 컨테스트에서도 계속 참여를 하셨던 분인데, 아시겠지만 원어민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저희 아이들도, 저희 자녀들도 이제 영어 유치원도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게 학원 이렇게 하면서 좀 보니까, 학교 모였을 때는 못 보던 것들이 당연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이제 학원 하기 전에도 영어 유치원 아이들 보내기도 했으니까, 보면 되게 잘하고, 뭔가 되게 뭔가 멋있고, 영어 유치원 원어민들 있고, 실력이 되게 높지 않겠는가라고 했지만은, 아시다시피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했던 패턴 똑같이 계속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물론 좋은 선생님들도 계시지만은, 근데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 거의 그 듣기평가의 출제위원이라고 해도 지금 손색이 없을 정도로 보이스나 어떤 논리적인 부분, 그리고 대학에서 지금 수업도 하고 있고 강사로서 여러 가지 퀄리티적인 부분들을 계속 지금 보고 있어요. 선생님들하고도 지금 특강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들이 스터디를 하시겠다고 저한테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 중등부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이제 그 선생님이랑 같이 5번인가 듣기 특강이랑 같이 한번 콘텐츠 회의를 했었고 계속해서 그 퀄리티를 지금 저희가 보장받고 있는 원어민 선생님 계십니다. 하지만 라이팅 스피킹 콘테스트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할 때는 이제 내국인 선생님들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콘테스트 같은 거 진행을 탑반에서도 지금 해요. 중등부 내에서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계속 하는데 그거 할 때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기도 하고요. 아니, 바빠 죽겠는데 그것까지 다 하라고 그러고 뭘 외우라고 그러고 연습하라고 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학원에서 그러니까 좀 되게 부담스러우신 거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도 난 탭스 공부를 하러 왔지. 여기 무슨 광대처럼 스피치 컨테스트에 나와서 상 받고 싶은 마음 없다. 이러시는데 이거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등학교에 가면은 더 요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라이팅을 저희가 아이들한테 다 이제 수업을 해서 첨삭을 여러 차례 해서 그거를 책으로 만듭니다. 책에는 이주어학원이라는 로고는 빼고 나중에 입사제에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 드리게 되죠. 그리고 잡티 파이널에서 이제 그룹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고 역할을 분담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아이들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자기개발 계획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경험과 본인이 느꼈던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은 좀 잠시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프레젠테이션 통해서 아이들이 대중들 앞에서, 우리 학생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입사관 앞에서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는 내용들로 우리가 이루어진 라이팅 스피킹 컨테스트가 진행이 되죠. 이걸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그것도 부차적인 이유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고자사고 가서 꿀리지 말라고 자신감 있게 시작하라고 하는 거지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리고 탭스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탭스 같은 경우는 지금 990점 만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듣기가 400점, 독해가 400점입니다. 두 개 합치니까 얼마죠?
800. 800이에요, 800. 두 개만 만점 받아도 800인데, 두 개를 만점 받는 아이는 없죠. 그런 학생도 없고, 선생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법과 어휘 부분까지 해서 총 4개 영역인데요. 문법과 어휘 부분은 100점, 100점, 100점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400점, 400점, 그리고 어법과 어휘가 100점, 100점, 이러면 1000점인데, 그 회차마다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 배점이 좀 달라져서 990점이 만점이라는 시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청해와 독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몇 점을 깔아주느냐, 여기서 몇 점을 선점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의 기본적인 점수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것은 문법이 안 돼 있는 애들이 독해를 볼 수가 없어요. 잘 나오질 않아요. 이게 거의 다 세트로 이렇게 묶여가서 어휘와 청해 점수가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그리고 문법과 독해 점수가 세트처럼 약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니까 점수 자체가 비슷한 게 아니라 비율이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단어와 문법이 안 돼 있으면은 절대 애들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문법을 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오래 살아왔거나 아니면 뭐 유창성 위주로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시키셨으면 듣기를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가 독해를 못해요. 독해에서 이제 좀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어법, 어휘 이쪽도 좀 약할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 총점에서 안 나와지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겨울방학 특강 부분은 이제 거기에 맞는 그 특강이 이제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2탑반과 탑반에 속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이제 리딩 탐 더 1001문이라고 해서 1001문이라는 교재를 혹시 아시나요? 예전에는 성문 기본 영어나 맨투맨이 이제 바이블 같은 교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성문이나 뭐 맨투맨 안 보죠. 잘 안 보고 지금 라이팅이 많이 들어가 있는 교재들이 문법책의 바이블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1001문이라는 제가 개원 이래로 계속 해왔고 특강도 진행을 했던 교재입니다. 예, 그래서 1001문이라는 1001개의 문장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특강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구문과 문법, 독해를 잡는 지문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만약에 안 하신 학생들이 있었으면 좀 이쪽을 많이 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001문이라는 교재를 어머님들이 좀 보시면은요,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교재처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해와 듣기, 특히 듣기 부분 같은 경우, 이게 좀 이제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나 파트 4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장문을 듣고 그 내용들을 추론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파트 4에서 엄청나게 아이들이 점수를 못 내요. 그리고 뭐 대화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설정이 있는데 그런 내용에서 잘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부분에서 막혔는지 반복해서 듣는 그 노트 테이킹하는 그 캐치업하는 능력 같은 것들을 좀 가르쳐주면 훨씬 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물론 정규 수업에도 진행을 하지만 방학이고 또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눌러주는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듣기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어민 선생님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코업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탭스 특강, 이 부분은 이제 김진 선생님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고득점 특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제2탑과 탑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3가지 특강이 주로 이루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탭스 부분이 애들이 아직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런 아이들은 이제 토셀 시험 특강으로 저희가 또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어머니들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어떤 특강을 좀 보내드린다는 상의를 좀 드릴 겁니다. 그때 좀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논술과 비교과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뻘건 고등학교부터 여기 밑에 이제 하늘색 고등학교까지 용인 외고, 대원 외고, 한영 외고, 명덕 대일, 또 이화 서울, 그리고 뭐 자사고는 대성, 이화여고, 이대 부고까지 중앙고도 있습니다. 그럼 고등학교를 가를 때에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글로벌 리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글로벌 리더의 첫 번째를 영어를 말씀을 드리면서 수능과 탭스와 니트, 토셀에 대한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학번에서 지금 탑반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쵸? 근데 그것만 보질 않죠. 글로벌 리더가 영어만 잘한다고 뭐 글로벌 리더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자기개발 계획서라는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 영어 아닌 다른 글로벌 리더의 어떤 자질을 보겠다는 것인데요. 무엇을 볼까요? 3가지를 봅니다.
빨간색, 자기주도 학습을 했느냐? 이걸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서를 했느냐? 봅니다. 인성은 어떤가를 봅니다. 세 가지를 봐요. 자기주도 학습을 본다는 얘기는 학원을 절대로 아무데도 다니지 않고 혼자서 애가 막 플래너를 짜가지고 지가 공부를 하고 독서실 책상을 집에서 사달라 그래갖고 막 애가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요즘에 학원 안 보냈다 그러면 그걸 믿는 입사관들도 없으실 것 같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어떤 피상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학생이 어떤 동기부여가 됐어요. 동기부여가 됐는데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경영이나 경제 쪽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동기부여에 여러 가지 루트가 있겠죠. 뭐 책으로도 가능할 거고 지인 때문에도 가능할 거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 학생이 그 동기부여 때문에 목표를 설정했어요. 자기가 나중에 중국과 FTA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 어떤 회사 대 회사를 병합하는 뭐 이런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경영 컨설턴트라든가 이런 역할을 좀 자기가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원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중2 학생이. 자, 거기를 맞춰서 내가 그러면 그런 데를 가려니까 딱 외고를 가야겠다. 아니면 용인 외고를 가야겠다. 인사고를 가야겠다. 이런 목표가 세워졌어요. 그걸 가기 위해서 얘가 학습 계획을 세웠겠죠. 아, 내가 거기 가려면 1.5% 안에 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수학이 쥐약이네. 그래서 수학을 공부를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들. 자, 그리고 잘 되나요? 그렇게 하면? 징그럽네요. 너무 잘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입사관들이 보시는 내용도 이런 얘기입니다. 중2인데, 중1인데, 중3인데 한 번도 시행착오를 안 하고 애가 너무나 척척척척 잘한다. 뭐예요 이게? 말도 안 되고요.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성적이 상향 곡선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 중1 때보다 중2 때 좀 더 잘하고 중2 때보다 중3 때 좀 잘하고 실패와 고민을 해봤던 그런 경험들. 이걸 봐요. 거기에 대해 집중적인 어떤 질문들이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고요. 실패와 고민을 했을 때 도움을 받는 것들을 요하는 거죠. 혼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선생님한테 아니면은 엄마한테,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런 것들을 해소를 했던 어떤 성공 스토리를 하나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자기개발 계획서에 들어가 있어요.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은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성을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 고입 입시에서 인성 부분이 상당히 강조됐다는 말씀을 드렸죠. 인성이 어떤 건가요? 착하고 엄마 말 잘 듣고 학원의 단어 테스트 꼴랑꼴랑 다 통과하고 이러면 착한 인성이 됐나요? 물론 그것도 인성이 된 거지만 여기서 인성은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단체 활동을 애가 했다는 전제로 시작을 하죠. 그 단체 활동이라는 것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봉사 활동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봉사 활동을 할 때 마냥 좋은가요, 아이들이? 역시 완전 너무나 동아리 모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승승장구하고 애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갖고 결과물도 너무 나이스하게 나왔고 이런 게 아니죠. 이렇게 단체 활동할 때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하면서 교육받기로는 이런 거죠.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 이걸 배우셨어요. 그렇죠? 아담리에 우리는 그런 교육제도 안에 들어가서 배웠습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게 얼마나 나쁜가. 우리가 단체를 따라갈 때는 자기를 죽이고 단체를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의 입시의 구조는 뭐냐면 갈등을 만들어라입니다. 갈등을 일부러 지가 튀어서 만들라는 게 아니라 단체 생활하다 보면 당연히 갈등이 있죠. 그 갈등을 반드시 경험을 해서 그걸 해소를 어떻게 했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착하게 그냥 달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죠. 객관적 기준을 주고 그걸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을 하고요.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배려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하고 상대방도 배려를 하고 양보를 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스토리. 이런 것들을 동아리라든가 우리가 봉사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떠세요? 이것들만 보시더라도 이게 6개월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지속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해왔다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요. 갈등을 겪으려면 2, 3개월 갖고는 안 되잖아요, 사실. 스토리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리고 간접적인 경험, 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인 경험이고요. 간접적 경험이 이제 독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번에 저희 이제 조카가, 시댁 쪽의 조카가 용인외고를 썼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걸 제가 같이 달려들어서 같이 진행을 하면서 내신이 조금 부족하기도 했고 용인외고는 또 내신이 그냥 일반 외고하고는 좀 다른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사실은 그냥 위로하는 거고요.
마음이 아팠지만은 근데 이 친구 거를 제가 진행을 하면서 느낀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저희 형님이 되게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느라고 너무 해준 게 없다. 지가 알아서 했지. 사실은 내가 이런 걸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썼다. 지가 알아서 다 했던 부분인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게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거 뭐 해야 되냐고 자꾸 이제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내용도 저희가 소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논술이 들어가죠. 왜냐면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개발 계획서를 작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학교마다 글자 수 제한이 다 다르고요. 양식이 좀 다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글 쓰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면접 보는 스킬도 필요합니다. 입사관한테 직접 제가 들은 말씀은요. 이런 거죠. 너무나 달변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징그럽고 얘가 갈등을 겪었던 부분들이 진짜 리얼 팩트여야 되고 그것들은 질문을 하다 보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자기개발 계획서를 다 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정원은 100명인데 한 500구가 왔다고 칠게요. 이렇게 와서 이름을 다 떼고요.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한 2달 동안은 계속 보는 거죠. 2달은 아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달이나 뭐 3주 동안 계속 보시는 거예요. 보다가 어떤 아이일까 생각을 하시다가 질문 같은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그리고 면접을 딱 보러 애가 왔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걔가 된 거예요. 너구나 질문을 하시는 거죠. 내가 대답을 못해요. 아니면 희한하게 500명 중에 200명의 대답이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지인 중에 뭐 가족 중에 누가 아팠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 너무 멋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의사의 꿈을 갖게 됐고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양하셔야 되고요.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1년 정도, 2년 정도 이런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글쓰기 능력 때문에 저희가 논술을 지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술에서는 이런 내용들, 자기개발 계획서의 내용이 이런 게 나와요. 질문이 본인이 지원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기술하시고 그와 관련하여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하고 평가해온 자기주도 학습 과정과 이를 통해 느꼈던 점에 관해서 작성한 후 고등학교 입학 후에 본인의 계획과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계획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이겁니다. 이거를 애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 질문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막 쓰더라고요.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출제자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봉사활동에 했던 얘기만 길게 막 장황하게 쓰는 거예요. 글자 수는 지금 제한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나중에는 첨삭까지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주의하실 건 첨삭을 저희가 다 해드리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기본적인 아이가 썼던 내용들을 가지고 방향을 잡아주거나 이쪽을 좀 더 분량을 잡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대피를 하는 경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 이주아어학원의 반화 논술은 일단은 왜 하게 됐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저희가 이주아어학원의 논술 이러지 않고요. 반화 논술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반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요.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히브리어를 썼는데 짓다, 빌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세우고 짓는 이런 어떤 개념을 좀 잡고자 하는 반화 논술인데요. 반화 논술이 저희가 같이 영어랑 응용을 하면서 수익을 낸다는 게 목표였다면 이렇게는 못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굉장히 힘들고요. 너무 머리가 아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선생님도 어지간한 분하고는 안 돼요. 이게 훨씬 더 학력이 더 다른 뭐 수학이나 영어보다 더 높아야 되고 지식이나 배경 지식이나 끌어내는 능력도 되게 뛰어나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영어는 올려놨는데 입사 테스트가 떨어지면 안 되고 서술형 주관식 수행평가에서 밀리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많고 야 너 논술하냐? 그러니까 뭐 안 한다고 그러고 모른다고 그러고 아니면 하다 말았다고 그러고 이런 경우가 또 많았고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학교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를 배웠던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을 객관적 기준으로 어떻게 설득을 해서 배려와 양보를 끌고 갈 거냐. 이게 리더십의 기본이고 이게 글로벌 리더의 자질이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사회와 학교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달라졌고 청소년기에 다양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걸 길러내기 위해서. 자,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객관적인, 직접적인 경험을 하죠. 책과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합니다.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겠죠. 그리고 학생에게 동기부여와 적성 진로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중2부터 진로와 적성이라는 과목이 각각의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내용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학교와 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리더의 자질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독서와 도서와 매체를 통해 생각의 차원을 높이고 보다 나은 사고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토론 수업, 비교과 체험 활동을 통해서 경험의 폭을 확대합니다. 이런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초등학교 5학년, 1학년 자녀가 있는데요. 둘 다 논술을 해요. 초1짜리는 저희 학원에서는 아직 저학년 그렇게 어린 애들은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하기로 했어요. 1월달부터 하기로 해서 1월달부터 드리고 올 건데 동네에서 그냥 아파트 엄마들 2-3명씩 조인해갖고 그냥 선생님 모셨어요. 그런데 이제 상담도 하잖아요. 그때 제가 학부모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목표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학부모님들 초등부의 목표가 있고요. 논술도 중등부의 목표가 있고 고등부의 목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중등부 학부모님들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로와 적성입니다. 인성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키워드는 중등부에서 왜 논술하냐고요. 진로와 적성 때문에 합니다. 그게 정확한 내용이죠. 초등부는 왜 하냐고요. 인성 때문에 합니다. 인성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테마와 목표가 정해져 있고 대입 고등학생들이 논술을 하는 이유는 대입에서 논술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하죠. 그렇죠? 그래서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책을 많이 읽는다? 원고집을 쓰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막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전체 큰 어떤 목표와 핵심 키워드는 달리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월별 수업 내용은 중등부에서는 지금 3월과 9월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국어 교과에 관련된 내신 대비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인성 특강, 진로 특강, 그리고 인문사회 쪽의 예술 분야의 특강,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의 모든 목표는 머터리얼은 역사가 됐다가 인문학이 됐다가 진로가 됐다가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자사고나 외고를 지원할 때 자기개발 계획서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 방향들로 접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자꾸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주제별 말씀을 간략하게 좀 드리도록 할게요. 논술은 영화고인데 논술 말씀 더 많이 드리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차에서 4차까지 이제 주차별로 쭉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어떤 교재를 통해서 독서 활동을 해요.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별로 가장 최근의 이슈를 찾는 건데 이 찾는 거를 학생이 찾아야지 선생님이 찾는 게 아니에요. 찾아와. 관련된 걸 찾아와. 이 작업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나만의 정보로 재구성을 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4회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제별로 어떤 직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도 본인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영역에 대해서도 직접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3 졸업한 학생들은 아이폰으로 영화도 찍고 그랬어요. 지난 여름방학 때. 그리고 서점 가가지고 그 진로 적성에 관련된 서점을 터져! 그래서 영품 보고 가서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의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진행을 했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애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잠깐 중국에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저는 지금 국제선 타본 지는 한 3-4년이 된 것 같아요. 공항에 너무 가고 싶네요. 진짜. 근데 얘네들이 엄마 아빠 없이 가요. 이번에. 누구랑 가냐면은 제가 가르쳤던 제자 2명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중국이 집이라서 그 집에서 신세지면 안 되니까 옆에 호텔방을 잡아갖고 거기서 자고 중국이 집인 아이와 같이 투어를 하고 한 열흘 있다 올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숙제를 내줬어요.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남편이 중국에 가서 꼭 봐야 될, 상해에 가서 얘네들이 꼭 봐야 될 것들을 둘 다 한번 정해와봐. 2개씩. 인터넷을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좋으니까. 그리고 아빠가 정해줄게. 꼭 봐야 되는 부분들. 상해 임시정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거고. 그리고 돈도 얼마를 줄 거야. 그리고 디카를 하나 사줄 건데 완전 좋은 건데 이거 하나만 줄 거야. 갈등을 조장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어떻게 이걸 균형을 잡힐지를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이 카메라로 말할 것 같으면 효주 카메라라고 해서 대학생들도 흥분하는 건데 이걸 내가 너한테 사주는 이유는 동생하고 이거 어떻게 네가 잘 쓰는지를 한번 보겠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평상시에도 엄청 패고 때리고 막 이런 사이인데 그런 숙제를 내주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번째에서 8번째까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요. 글을 쓰면서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논술을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없다면 좀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 계속 모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학과별, 대학의 학과별 내용을 주제로 선정해서 진로와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학생의 관심 분야, 그리고 대학의 학과별 내용 파악, 직업과 진로를 설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학사정관 면접 준비를 하게 되면요, 결론적으로는 고입이든 대입이든 같은 맥락인데요. 배경 지식이 있고 인성을 갖추고 있어요. 인성이라는 건 배려심, 그리고 객관적 기준으로 설득하는 능력, 논리적인 말과 글쓰기가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죠. 진로를 선택을 하고요. 기본 비교과를 합니다. 교내 활동, 교회 활동, 포트폴리오. 그리고 가산점 비교과가 있죠. 대외 활동, 경시대, 포트폴리오. 그리고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학교와 학과를 선택하고 성공 시나리오 스토리를 쓰고 면접과 논술을 대비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BC가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 이런 어떤 스텝별이 있는데 스텝은 지금 중1, 2부터 고2, 3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지금 엄청나게 만드시는 단계가 아니고요. 지금은 진로를 선택하시는 단계입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바로 교과부에 지정하고 있고 학교가 요구하는 인재상의 어떤 그 스텝이라고 보시는 게 맞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중2, 3이 되면 기본 비교과 준비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어떤 단계별로 가시는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부담이 빡 되세요. 부담이 엄청 되시면서 이제 가실 때 오늘 도움 좀 되셨어요? 그러면은 머리가 애가 따라줘야지 뭐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이제 그 역할이 참 부모님이 하시는 거라서 쉽지 않습니다. 먼저 이주아어학원에는 홈페이지가 있고요. 다음 카페가 있고요. 그리고 이주아어학원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혹시 하신 학부모님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주아어학원 페이스북에는요. 그 비교과에 대한 내용의 정보만 실었어요. 그리고 작년 간담회 때 저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매월마다 매주마다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서 계속해서 따끈따끈한 정보들이 올라가고 있지만 접속 건수는 2건? 그래서 이건 아닌가 보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속상했었어요. 이거 왜 안 보시지? 대단한 건데?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럼 고객하고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확인을 해서요. 예를 들어 일정이라는 건 이거죠. 지금 이 겨울방학을 맞이하셔서 굉장히 많은 경시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학습이라든가 각각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지금 주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체험 활동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관심을 조금만 가지시면은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 중에 가산점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2탑반, 탑반 학생들, 학부모님들한테는 이 부분을 공유하겠다는 거죠. 이미 저희가 지금 매주마다 5개씩 메일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다 공유를 해요. 강사분들하고 이제 리더십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데 일정 확인해서 SMS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주아어학원 카페에도 그거를 게시를 할 거예요. 이주아어학원 카페에는 학생들이 숙제 확인하러 들어오거든요. 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유망학과, 이런 활동을 통해서 관련되어 있는 유망학과, 유명 고등학교 이런 것들의 연결고리를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냥 계속 그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제시를 좀 해드릴 겁니다. SMS, 카페, 논술을 통해서 게시하고 그리고 간담회에서 같이 공유를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사이클이 몇 번씩 돌아가야지만 사실 성공 케이스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그런 확신이 사실 좀 듭니다. 그래서 직접 카페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이주아어학원의 카페, 다음 카페를 딱 치셔서 다음에 들어가셔서 이주아어학원 치시면은요, 이주아어학원 카페가 바로 뜨거든요. 거기 보시면 왼쪽에 이제 비교과 활동 정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저희 학부모가 아니신 것 같은데 200건수의 접속건이 넘어가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태그를 걸어놔서 외부에서 서울시내나 우리나라의 입시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이 비교과 관련된 정보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러니까 치시니까 저희 학원에 그 카페로 바로 접속이 돼서 하니까 접속 건수가 200건수지 학부모님들이 아니실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연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UN 인권정책센터 제2회 아동 청소년 인권 포럼 이런 거 되게 좋거든요. 이런 거 다 가산점 있는 거 보내드리는 것이고요. 예, 이렇게 되고
네,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 다 해서요. 결과적으로는 중등급 레벨 테스트의 기준을 다시 저런 목표들과 저런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학원의 레벨 테스트 그 기준을 그거에 맞춰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일 상위 클래스는요, 탭스와 논술은 무조건 디폴트로 들어갑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논술을 선택권을 드리니까 들어도 안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제 그러신 약간 선택권이 있으셔서 그러지 마시고 다들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체 수업 시간도 아예 그렇게 짜져버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도 탭스와 논술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 학생들은 정규 탭스는 응시가 필수. 탭스는 현재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씩 진행을 하게 되고요. 빨리 신청 접수를 하시면 가까운 연서중학교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시험을 주기적으로 보는 그런 응시에 대해서 저희가 필수적으로 노티스를 좀 드릴 건데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3 학생은 고1 수능 모의고사라는 레벨 테스트 기준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서울시내는 6월과 11월에 전국연합 모의고사를 보는데 사실은 3월달 보는 시험은 어떨까요? 중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중3 때까지 니네들 어떻게 공부했냐 이거 보겠다는 건데 수준이 그래서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과거에 제가 이거를 초등학교 6학년 애들한테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계속 해봐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놀랍게도 초 6학년 졸업할 쯤에 가을 학기쯤에 고1 3월 모의평가를 딱 줬을 때 만점 받는 애들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걔네들이 이제 탑반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루트가 그렇게 됐었고 걔네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고나 다른 고등학교 가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등급을 매기고 있고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대학 간 학생들 지금 있고요. 뭐 연대 경영학과나 글로벌 연영으로 또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중1, 중2, 하이 주니어 이 학생들은 이제 하이 주니어 토셀로 저희가 기준을 삼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빨간 색깔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죠. 이런 것들로 저희가 좀 기준을 잡겠다. 왜냐면은 저희가 뭐 학원에서 특강도 하고 학원에서 모의평가도 보고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도 보겠지만 모의평가 말고 실제 시험을 보라는 거죠. 실제 시험. 여기서 실제 시험이 불가능한 게 이거죠. 수능을 얘네들이 가서 볼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듣기평가부터 시험장 분위기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직접 진행을 할 겁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봐야 되니까요. 마지막 페이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토셀 성적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실제 토셀을 혹시 응시하신 적이 있으신 학부모님들, 우리 학생이요. 한번 잠깐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토셀 시험 본 적 있다, 우리 애가. 아, 예. 있으시네요. 토셀 시험을 아직 안 보셨다면 반드시 이제 저희가 안내드리는 내용과 일정에 맞춰서 응시를 하셔야 돼요. 저희 애도 얼마 전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선전고등학교에서 주로 고사장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토요일날 많이 진행을 하고 일요일날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1년에 5번 정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2번 이상은 무조건 필수로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적표 혹시 받으셨지만 우리 어머니 받으셨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이건 뭐냐면 저희가 만든 거예요. 제가 이걸 엄청 자랑하고 싶은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진짜. 이걸로 상담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가 이걸로 수능도 만들고 탭스도 만들고 토스도 만들고 있는데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성적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색깔이 왜 이렇게 다채롭냐 하실 텐데요. 난이도별 색깔을 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번에 딱 토셀 주니어를 봤더니만 뭐 4급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에이그!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내가 가서 탈락하더니 이러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지금 현재 상태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4급에 나왔는데 야, 너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왜 이렇게 많이 틀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가 않아요. 4급인 아이는 1등급이 받아야 되는 점수의 그 내용은 틀려야 마땅하죠. 걔하고 얘기하실 거는 이거죠. 파란 색깔 틀린 거. 예, 이거 파란색 이거는 네가 맞출 수 있는 문제야. 엄마가 보니까 네가 집중력이 해이해진 것 같아. 1번부터는 잘했는데 31번에서 꼬이기 시작했어. 네가 쉬운데도 불구하고 딱 걸렸어? 자, 여기를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별로 빨간 색깔 총 문제가 15문항인데 얘가 13개를 맞췄다 그러면 성취율이 87%겠죠. 그런데 파란 색깔, 보라 색깔, 이 핑크색을 봤더니 20문제 중에 19문항을 맞췄다 그러면 95%입니다. 잘하는 아이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4등급과 3등급이 맞춰야 되는 쉬운 난이도의 점수들은 100% 성취율을 작성을 했다. 이 아이는 정상적인 시간표가 나온 겁니다. 정상적인 성적표가. 그렇죠? 이게 기가 막히게 적중률이 높아요. 저희가 이걸로 수능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수능 지금은 3, 4등급 학생들하고 수업하고 있는데 걔네들한테 그러죠. 야, 빈칸 추론 네가 못 맞추는 게 당연하지. 내가 그거 뭐라고 안 그래. 그런데 사실 확인 문제를 왜 틀려? 야, 듣기는 1번부터 22번까지 빨간 색깔이 하나도 없어. 1등급이 맞춰야 되는 문제 하나도 없어. 네가 틀린 거는 기본 이하라는 거야. 거기서 더 이상 위로하지 말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듣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숙제 과제를 너는 한 번 더 들어. 남들 2번 들을 때 딕테이션 시트를 하나 더 들 테니까 그걸 더해라 보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은 얘기가 잘 돼요. 그런데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제가 또 막 단어 안 한다고 아빠한테 전화하겠다고 협박하고 막 이러면은 그냥 그때뿐인 것이죠. 제가 아빠한테 전화한다고 협박하거든요. 아빠한테 전화한다고. 왜 지금 고등부 가서 단어 3회 이상 탈락인 사람 금주에 다 취합해갖고 아빠한테 전화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황당해. 아빠 왜? 궁금하면 한번 당해봐. 아빠랑 전화했을 때 분위기 어떻게 되나. 이렇게 협박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객관적으로 나누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탭스도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탭스도 난이도에 따라서 그 회차마다 사실 난이도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이 배치도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탭스는 기출문제가 시중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사실 토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의고사로 진행이 되는 기출 시험지, 그리고 에듀조선에서 나오는 그런 시험지를 대상으로 내가 모의평가를 볼 때에 이런 어떤 분석표에 의해서 객관적인 상담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제가 좀 말씀을 길게도 했고, 좀 빠르게도 했는데요. 이 시간 이후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제 두 분의 담당 선생님하고 나눠주셔서 상담을 좀 하실 거예요. 내용은 방금 보여드렸던 토셀 성적표를 가지고 상담을 하십니다. 그래서 귀대기 자녀의 성적표를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걸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빨간 색깔, 파란 색깔, 노란 색깔, 핑크 색깔에 우리 아이가 몇 개를 낮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다 보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두루두루 틀린 애들이 있어요. 두루두루.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뭐야 이거 니네가 얘기했던 거랑 다르잖아. 근데 그 경우는 아이가 시험에 익숙하지가 않거나 아니면 집중력이 너무나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정 시간 안에 딱 집중을 해서 시험을 딱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두루두루 틀립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제가 질문을 잠깐 한 5분 정도 받을 텐데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입시와 또 고입, 대입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선생님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 테니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내용 안에서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눈을 피하시고